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요?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근대국가가 수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평화롭게 진행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죠. 근대국가 수립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 민주정치가 있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희생 없이 근대국가가 수립된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어느 곳에서나 다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까지도 근대국가 수립에 완성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국은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요. 6.25 전쟁 때도 큰 희생이 있었죠. 한국도. 광주 사태에도 희생이 있었죠. 6.25 이후에는 그렇게 그 이후에도 희생이 많이 생기죠. 보통 다른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6.25 이후에 보면 한국에서는 뭐 희생이 이렇게 거의 없었어요. 무난하게 진행된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뭐 수십만 명, 많게는 뭐 100만 명 이상 사망하죠. 반발 세력이 세다는 거예요. 한국은 순조롭게 진행된 거다. 평화롭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대국가 수립할 때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 훨씬 많은 희생을 치른 거죠. 다 그렇다. 한국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게 한국인들만의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포항제철 설립할 때 뭐 일본이 기술을 제공해줬잖아요. 자금도 지원해주고. 도움이 있었던 거죠. 미국도 원조를 계속 해줬고, 미국도 기술을 제공하고 뭐 이것저것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된 거죠. 또 정치인들도 어떤가요? 이승만도 그러하지만 또 특히 군사정부 어떤가요? 산업 육성에 올인을 한 거죠. 또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닌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지원하면 뭐 하나요? 지원받는 나라는 많죠. 뭐 미국으로부터. 안 되는 나라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러하고. 한국인들은 국민들 중에 민주당 계열도 있었지만 대체로 절대 다수는 어땠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는 거의 한 80%에 육박했고 언제나 절대 다수였다는 거예요. 1978년 선거 결과가 가장 선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그 이전에는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야심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과 민주당계 지지자들을 제압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의장은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였고 상임위원장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 부장 설이 전두환이었다. 그랬죠. 뭐 형식적으로는 의장은 대통령인데 실질적인 그래요. 실권자는 전두환이었죠. 중앙정보부장은 법적으로 타직을 겸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리를 맡게 된 거예요. 주요한 두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1980년 4월 14일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되었다. 23명의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행정부 강요 10명과 군 출신 인사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요. 19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통과로 국보위는 입법권까지 갖게 되었다. 행정권, 입법권, 또 그래요. 또 군통수권도 가지고 있죠.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이은 한국판 조선총독부 2이다. 박정희가 그런 기구를 만들었죠.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상권을 다 지니고 있고 군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 조직이 한국에 있었다 했죠. 그 전에 조선총독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계승하기로 하였으니 박정희를 따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당연하죠 뭐. 사법권을 지니지 못했으니 1961년 설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보다는 권한이 약한 기구였다. 사법권은 근데 이제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법권도 지니고 있었죠. 전두환은 박정희의 근대국가 수립 목표와 정책을 계승하되 국민들의 삶을 위해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군사정부의 특징이죠.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려 하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정부였어요.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들은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이들은 힘들었겠지만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권력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살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뭐 취업하기도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980년 7월 30일 과외 금지를 발표했다.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국민들은 자녀 교육비에 소득을 경쟁적으로 지출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소득이 증가해보았자 국민 개개인은 풍요롭게 살 수 없다. 소득이 많은 부분을 자녀 교육비에 지출을 해요. 그러면 살기 힘들겠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자 국민들이 자녀 교육비에 너무 많이 경쟁적으로 지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현 시대에도 뭐 그런 경향이 있죠. 과외를 금지시켰는데 또 그걸 폐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경쟁적으로 지출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좀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자녀 교육비로 써버리더라. 그래서 전두환이 결심을 한 거죠. 또한 생산물에 대한 소비역시 감소하니 상공업 육성에도 지장이 생긴다. 그렇죠. 사람들이 과외비를 많이 써버려요. 아니 그러면 생산물을 많이 사야지 산업을 육성하기 좋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전두환은 자녀가 넷이었는데 장남과 장녀는 대학생이었고 차남은 고등학생이었고 삼남은 중학생이었다. 과외의 폐단을 몸소 겪어서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평소에 강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넷을 키우는데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는 그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초중고생 6%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1년에 지출하는 과외비는 82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이 학교 밖에서 주도된다면 큰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비의 이중부담은 가계의 낭비와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중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살만한 사람들은 과외를 시키고 그랬죠. 자기 본인도 겪었겠죠. 아 이건 문제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까. 그래서 과외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뭐 다 자기 삶을 통해서 아는 거지. 박정희가 새마을 금고 만든 것도 뭔가요? 자기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농민의 자식이니까 고리대금에 시달리더라. 농민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뭐든지 시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으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자기가 겪지 않으면
잘 모르죠. 알더라도 거짓되게 알거나. 경험이 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경험이 없으면 속기도 쉽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는 일은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군사정부의 특징이다. 한국의 군사정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꼭 한국의 군사정부와 같으란 법은 없죠. 이상한 데도 많죠. 사회주의를 실시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포퓰리즘을 한다거나. 근데 한국의 군사정부는 좋은 정부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과외를 허용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이들의 자녀가 진학에 유리해진다. 이는 곧 공정의 문제니 전두환은 공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요.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렇게 막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경쟁적으로 지출하면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나. 그럼 불공정해지잖아요. 사교육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전두환은 과외를 전면 금지시켰고 공직자 자녀 과외 시 부모 공직을 박탈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교수나 교수가 과외 시 교직을 파면하고 학생이 학원 수강 시 학원 인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 공부 열심히 하면 그래요. 상당히 공정이 실현됐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으로만 평가하니까. 교육의 가치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달성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니까. 한 가지는 상당 수준으로 달성을 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두환이. 공정을 중시했으면 경제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셰먼법, 클레이턴법, 일본 사적 독점 금지법 등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점이 이루어지면 시장 기능이 마비된다고 생각하여 독점을 금지하고자 했다. 관련된 조치로 기업 간 단합, 가격 조작, 시장 독점 행위를 금지했다. 그렇죠. 나아가 인수합병 시 심사를 받게 했다. 시장이 개방된 곳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완전히 시장이 개방된 곳은 아니었죠. 그때는 의미가 있죠. 독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독점 기업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금지시키기 위함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국가가 독점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굳이 그런 법이 필요 없죠. 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에 의미가 있지만 그 시대는 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조항들이 많겠죠. 이 법은 일국적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일국 내 독점이나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죠. 시장이 개방된 곳에서는 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점 금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커봤자 뭐예요?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한국과의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새로이 검토되어 개정되어야 할 법 조항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고쳐줘야 되는 거죠.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경쟁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필요한데 그걸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안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현 시대와 맞지 않죠. 현 시대에도 인수합병 시 심사를 받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빨리 개정해야 될 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 제한할 어떤 품목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도 누군가 독점이 가능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품목을 정해놓고 규제를 해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규제하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부분은 일국적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지만 세계적 관점에서는 일국 내 독점이나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곳에서는 그렇죠. 뭐 그래요. 한국과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시장에는 같은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이다. 독점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새로이 검토되어 개정되어야 할 법조항이다. 그런 거예요. 이외에도 당시 공정거래업은 거래를 강제하거나 사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지 못하게 했다. 법 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건 봐야 돼요. 불법을 하면 안 되죠. 불법은 막아야 되는 거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불법을 저지르기 쉽잖아요. 막연하게 해서는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개인 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를 개입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상한 일들을 벌일 수는 있잖아요. 불법적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뭐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엄격하면 기업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조심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연히 선출되겠죠. 1980년 10월 22일 헌법이 개정되어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출범되었다. 영구 집권 가능한 대통령제를 7년 단임제로 바꿨다. 많이 민주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수준을 높였죠. 대통령 선출은 여전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박정희 때와 똑같죠.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바뀌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임명권을 폐지하였고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했다. 대통령 임명권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은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졌다. 현 시대의 국회의원 선거도 형식이 똑같죠. 1981년 2월 25일 선거인단위 투표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걸 경제정책을 한번 봐야 되겠죠. 1970년대 고도로 성장하던 한국 경제는 고유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다. 10%, 많게는 20%, 한 최소 기본 한 10% 이상 유례 없는 성장을 하죠.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 하면 한국은 무엇을 기억하나요? 외환 위기를 기억하죠. 1997년에 있었죠. 근데 외환 위기가 사실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위기였는데 잘 지나갔죠. 역사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GDP는 마이너스 1.7%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다. 한국은 그래요. 다 수입하는데 물가가 급등하고 막 이 자본재도 수입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석유가 급등하고 막 5만 개 다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위축이 돼 버렸죠. 기업도 많이 파산했겠죠. 생산이 위축이 되니까
GDP가 마이너스 1.7%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파산이 많았겠죠.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1965년 한일 수교를 주도한 군사정부는 기본적으로 친일 정부이다. 뭐 어떻게 위기를 겪었을까? 외환보육으로는 급감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는 일본에 지원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1981년부터 1980년까지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 일본의 수장은 스즈키 젠코 총리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였다. 군사정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게, 또 한국의 전략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갑신정부 인사들은 친일을 주장하죠. 우리가 그 일본, 어떻게 넓게 보면 이제 근대국가, 해양에 있는 근대국가 세력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 주인 거예요. 친일은 그런 거죠. 그래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위험하게 보는 거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자기네 영토라 생각했고, 이제 그런 위험이 있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일 정부여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갑신정부 인사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어느 국가나 주변 국가는 위험이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던 거죠. 실제로 그때 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기거나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냥 러시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군사정부는 갑신정부 인사들과 뜻이 완전히 같다 했죠. 친일 정부였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왔는데 일본이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막 기업이 파산하고 IMF 때처럼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때 도와준 이가 일본이었다. 40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대략 한번 보면 아는 거죠. 1970년대 평균 외환 보유고는 한 10억 달러 수준인데 그냥 40억 달러 제공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위기를 맞자 이제 지원해주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외환 보유도 안정되고 또 많이 투자를 했겠죠.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군사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업발전에 몰두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 전두환은 유망한 미래산업을 모색하다가 반도체 산업을 발견했다. 군사정부의 특징이 뭔가요? 끊임없이 산업발전을 시키려고 하죠.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죠. 그래서 전두환이 뭘 했나요? 계속 이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현시대 정부하고 많이 틀리죠. 노태우 정부 이후로 이제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 특징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끊임없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정부였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관심 없는. 뭐라 했냐. 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 없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시했다. 반도체 산업도 저절로 한국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항제철소도 어떤가요? 아무도 기술 제공 안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한 거잖아요, 박정희가. 반도체 산업도 사실 그때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총괄하게 했고, 상공부, 과학기술처, 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와 기술이 없었다. 그와 같은 장비와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미국과 일본한테 장비와 기술을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철소 기술은 그래도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 선진국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 반도체 장비와 기술은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은 당시 미국과 일본밖에 보유하지 못할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었다. 일본은 장비를 제공하고 제조 공정을 알려주었고 핵심이 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의 일부를 제공했다. 달라니까 주더라는 거예요. 기술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수준이라는 말이 당시 유행했다고 한다. 제철소 기술은 일본이 아주 열심히 가르쳐줬죠. 같이 애국가도 부르면서. 근데 반도체 기술은 사실은 가르쳐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수해줬다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한국의 정부하에서 판단을 아주 잘하죠. 이 전두환이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리고 전두환 역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지도 있었지만 1980년대 초반에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가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딱 얘기하잖아요.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술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수준이라는 말이 당시 유행했다고 한다. 1983년 삼성전자, 일본 NTT, NEC 등과 기술 제휴를 하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렇게 했죠. 디램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방도로 한국에게 장비와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사에게 기술과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알려준 거는 놀랍죠. 이게 과연 그냥 된 건가? 당시 일본 수상이 기술 전수를 지시했나? 이게 중요한 첨단 기술인데, 기술을 기술 전수나 제공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기술을 이렇게 제공한 거는 뭔가 좀 사연이 있을 법도 한데, 그래서 그 제공 안 한 걸로 나와 있죠. 지시했다는 그래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두환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드러내고 반대할 수는 없었다. 반대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당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는 선친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이 반도체 생산 결단을 해고하며 목숨 건 도박 같았다라고 말했다. 하면서도 굉장한 우려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결정했을 때도
지원하겠다 해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산업에서 획기적인 두 사건을 고르라고 하면 포항제철소 설립과 반도체 기술 도입이다. 포항제철소 설립은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닦았고 반도체 기술의 도입은 첨단 산업의 미래를 열었다. 그중 한 가지는 박정희가 추진했고 다른 한 가지는 전두환이 추진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전두환의 역할을. 아니 김영삼은 그 외환위기 갔을 때 못 넘겼잖아요. 반일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능력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근데 전두환은 넘겼잖아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산업까지 어떻게 하나요? 전부 다 걱정했죠.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 하냐. 너무 위험하다. 육성해 해서 현 시대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전두환의 업적인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